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서늘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들 말하죠. 괜한 걱정일 거야.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지만 어떤 예감은 우리가 믿고 싶은 평온을 뚫고 조용히 진실의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은 한 어머니의 마음에 스친 작은 불안이 시간이 지나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를 따라가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만치 나이 들은 여자입니다. 언젠가부터 제 나이를 세질 않아 잘 모르겠는데 대충 60대 끄트머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남편을 일찍이 병원으로 보내고 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적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유전병으로 이미 저 세상으로 보내고 작은 아들과 함께 살았다죠. 제 아들은 40살이 넘은 지금 7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저에게는 늘 아기 같은 안쓰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남아있어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희망을 얻고 의지를 하고 있네요. 제 아들은 사고 나기 전 어렸을 적부터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형인 큰아들이 유전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제가 밤낮으로 형 신경 쓰고 간호하느라 둘째 녀석은 아랑곳 않고 미처 돌봐주지를 못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항상 밝고 우리 가족의 등불이 되는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남편은 이런 아들을 늘 안쓰러워하며 예뻐했고 저도 둘째가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유전적 희귀병으로 아파하는 형을 간호해서 그 아이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러 회사에 나갔고 저는 첫째를 돌보느라 둘째 아이는 7살 때부터 거의 집에 혼자만 있었어요. 유치원 다녀와서 혼자 문 따고 들어와 가끔은 동네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TV도 보고 했지만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한번 안 치고 얌전하게 있어주는 아주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밥만 만들어 놓고 급히 나왔는데 남편 말로는 퇴근해서 들어가 보면 항상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해놓고 반찬도 김이랑 김치만 먹으면서도 투정 한번 안 부렸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둘째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슴에 쌓아놨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혼자 생활을 하면서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사춘기 시절로 부모 속을 썩이질 않았고 저를 도우며 열심히 공부에 매진해서 늘 성적도 좋았네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그 질기디 질긴 신랄 같은 목숨을 끊고 저 세상에 가버렸을 때 저는 오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함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둘째 아이를 위해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야속하게도 저는 숨통이 트임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이는 아픈 형이 저 세상에 간 것을 무척이나 슬퍼했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 형아가 가버렸어. 엄마 마음 많이 아프지? 내가 엄마 곁에서 더 잘할게. 이젠 내가 엄마 꼭 지켜줄 테니까 슬퍼하지 마. 내가 엄마 아빠한테 형 목까지 든든한 아들이 될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남편은 억장이 무너진 상태에서 둘째 아들을 꼭 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고, 그제서야 저는 첫째 아이를 보내고 그때부터 둘째 아이에게 그동안 못해 주었던 것들을 모두 해주며 엄마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야단 한번 안 치고 고이고이 기르게 되었어요. 둘째가 워낙 착하고 마음이 넓어 야단 맞을 일을 안 하기도 했지만, 아이가 워낙 착하고 심성이 발라 친구들한테 이용당하고 가끔 용돈을 뜯기기도 해서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잔소리 안 하고 아이의 긍정성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는 저희에게 사랑 많이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속 안 썩이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원 한번 안 다니고 좋은 대학교에 원하는 과에 진학했습니다. 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며 사범대에 진학해서 임용고시도 한 번에 붙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승승장구하며 힘이 되어주는 아주 든든한 녀석이 되었더랬죠. 하늘에 먼저 간 큰아이가 그래도 동생 잘 되게 지켜주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둘째 아이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찾아왔고, 근심이 찾아와도 결국은 복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언제나 좋은 일만 몰고 다니는구나 흐뭇했더랬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 누군가 우리가 행복한 것에 질투하며 찬물을 끼얹을 요량으로 불행이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임용고시가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일하던 동료 교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들과는 동갑으로 예쁘고 착하고 처음부터 아들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며 서로 호감이 있다가 연인으로 발전한 모양이었어요. 젊은 아이들 연애 많이 하고 결혼하면 좋다 해서 이제 여자친구도 생기고 잘 됐다 싶었는데, 마침 저희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몇몇 여자친구를 사귀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소개까지 한다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의아해했고, 남편은 껄껄 웃으며 당황한 제 마음을 달래주었네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장가 갈 때가 됐나 보네. 당신도 너무 섭섭지 말어. 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좋은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났을 때 얼른 장가 보내야지. 우리 아들은 일찌감치 짝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학교에 발령받은 후 만난 것 같은데 무려 반년도 안 사귀었는데 결혼은 좀 이르지 않아요? 그래도 사계절은 만나보려는데 전 둘째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당신 심정도 이해하지만 다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어? 나랑 당신도 만난 지 1년 안 돼서 결혼했어. 기억 안 나? 내가 아주 당신 잡으려고 졸졸 쫓아다녔잖아. 녀석도 내 아들이니 아마 임자 알아보는 눈은 기가 막혔을 거야. 남편의 능청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게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이 어느새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래도 어찌 되었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니 허투루 준비할 수 없어서 나름 장을 가득 봐오며 솜씨를 발휘하게 되는데,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가만 보니 참하고 선하고 단아하니 딱 아들이 좋아할 취향이기도 했고 어른들에게도 이쁨 받을 인상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말했던 여자친구예요. 저랑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사고요. 지금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좋은 감정 이어가고 있어서 부모님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름은 나지양이고요. 저랑은 동갑내기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나지양이라고 해요. 성윤 씨하고는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고요. 앞으로 종종 찾아뵐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일을 예감한 거였던지 그렇게 착하고 인상 좋은 아이가 처음부터 느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예쁘고 좋은 며느리감 들어올 것 같다고 설레발을 치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왠지
그 아이에게서 좋지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육감 같은 걸까요? 부모님도 다 살아계시고 넉넉한 동네에서 좋은 직업으로 사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여자였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꺼림칙하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던 남편은 저를 계속 눈치를 보았고 이내 그 여자가 가더니만 제게 좋은 말로 달래더라고요. 아들 장가 보낼 생각하니까 섭섭한가 보네. 당신 얼굴에 나 섭섭하다라고 쓰여 있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인데 좋게 봐줘야지. 아들도 마음이 편한 거 몰라? 아, 몰라요. 저는 그냥 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하나 빠지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쟤를 볼 때마다 느낌이 좋지 않은 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난 우리 아들이 쟤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심술 부리지 말고 아들 하나 있는 거 저 좋다는 여자한테 맘 편하게 장가 보냅시다. 내가 볼 때는 뭐 하나 빠지지 않고 괜찮더구만. 여자 교사는 직업으로도 최고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이 마음이 쓰였지만 뭐 어머니 일찌감치 돌아가셨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거고 누구 못지않게 잘 자란 게 보여 흐뭇하더라고. 그냥 아들 뺏기는 것이 아니라 딸 하나 얻는다 생각하자고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찜찜한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육감이라고 해야 하나? 당신은 몰라요. 엄마가 자식한테만 느낄 수 있는 이 느낌을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듯 묘하게 자식들에게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뭔가 아이를 안았음에도 끝없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희귀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제 예감은 어김없이 맞아들었고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제 불길한 예감이 작동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지향이는 이제 곧 결혼할 남자친구의 엄마랍시고 신경 쓰며 자주 찾아왔어요. 벌써부터 사근사근하게 어머니 하면서 애교도 부리고 이쁨 받으려고 노력해서 차마 내칠 수 없었고 또 애쓰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안 좋은 감정을 가지지 말아야지 노력했는데 간혹 드는 이 불안한 감정을 떨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지원 사격으로 아들은 지향이와 결혼 허락을 하고 날짜를 잡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결혼을 쉽게 승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왜 자꾸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하러 갔다가 아들 예쁜 색시한테 장가들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는 친하게 지내는 이웃 사촌들의 말에 솔직한 심정을 내뱉었더니만 그중 발 넓은 동네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 들기 찜찜하면 궁합이라도 한번 봐봐. 옆 동네 용한 무당이 하나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신통방통 하더라고. 됐어. 무슨 미신을 믿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냥 자꾸만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남들 말하는 것처럼 아들 하나 장가 보내려니 싱숭생숭해서 그런가 보지. 미신이 아니라 그래도 결혼하는데 아들 궁합 정도는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나도 우리 아들 딸 둘 다 궁합 봤는데 아들은 기가 막힌 운명이라고 해서 결혼시켰더니 애 넷 낳고 잘 살고 있고 딸은 궁합 안 좋대서 걱정했어도 지들이 좋다 해서 결혼시켰는데 봐봐. 우리 딸 작년에 이혼해가지고 고생했잖아. 사주며 궁합이며 다 미신이라고 하지만 그거 나름 근거가 있더라고. 저는 동네 친구의 말을 듣고 나름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기독교나 특정한 종교는 아니어서 뭐 궁합 한 번쯤 봐도 상관은 없겠지만 괜히 안 좋게 나오면 더 찜찜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었거든요. 근데 친구의 딸이 실제로 작년에 이혼한 것도 기억이 났고 그 전에 결혼할 때 궁합이 안 좋다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났기에 저는 그 말대로 한 번쯤은 봐도 될 것 같기는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라도 편하자 싶기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 날짜를 잡기 전에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점집을 찾아가
궁합이라도 볼 요량으로 지향이의 생년월일을 달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잠깐 주춤하기는 하더라고요. 지향이가 법적인 생일이랑 실제 생일이랑 달라서 내가 잘 모르겠어, 엄마. 또 거기다 음력으로 세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아. 근데 지향이 생일은 왜? 아니, 궁합도 한번 볼 겸 결혼 날짜도 길일로 잡으려고 그러지. 길일로 잡으면 잘 산다고 해서. 엄마 미신 안 믿으면서 뭐 그런 거를 봐. 돈 아깝게. 엄마 마음 편하고 싶어서 그래. 아들 하나 장가 보내는데 그래도 좋게 보내고 싶기도 하고. 지향이한테 전화해서 생일이랑 태어난 시까지 알려달라고 해. 알았지? 아들은 뭔가 불편한 듯 짧게나마 한숨을 내쉬었고 이내 알겠다고 했는데 한동안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그 뒤에도 두어 번 더 지향이 생일 날짜 가져오랬는데도 말이죠. 이쯤 되니 뭔가 이상하기도 했고 혹시나 지들끼리 먼저 궁합을 봐서 안 좋았나 싶어서 내게 쉽사리 생일을 안 가져오나 싶어서 제가 직접 지향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생일 날짜를 받았더랬습니다. 사실 제가 지향이한테 하는 첫 전화였는데 느닷없이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하니 지향이도 당황스러운 듯 어쩔 줄을 모르며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받은 생년월일과 시를 가져다가 곧장 점집으로 달려갔고 우리 아들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무당 앞에다 내밀었습니다. 무당이 둘의 생일과 시를 보고서 무언가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마조마했습니다. 만에 안에 이게 자칫 내 예감처럼 둘이 안 좋은 운명으로 만났다면 어째야 하나. 아들이 그렇게나 맘에 드는 아가씨인데 행여 이런 것으로 과연 내가 결혼 반대를 할 수 있을까 심장이 뛰었는데 이내 무당이 점괘가 나왔는지 무릎을 탁 치더라고요. 얘네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야. 세상에 내 30년 남의 전 봐주고서 이렇게 찰떡궁합은 처음이네. 둘이 당장 결혼시키면 집안에 들어올 모든 융이 복으로 바뀌어서 금술 좋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런 찰떡 같은 사주도 드무니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당장 결혼시켜. 그게 정말이세요? 둘이 그렇게 잘 맞는다니. 자세히 보신 거 맞으시죠? 잘못된 의심은 큰 화를 부르는 법. 내 의심도 거두고 자네 맘속 안에 있는 며느리에 대한 불신도 거두게.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왜 몰라?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데 대체 뭐가 그리 걱정이라서 이렇게 뛰어왔는지 모르겠네. 저는 무당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내심 불안한 마음이 거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기사 지향이 직업도 교사지. 그만하면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지. 맘씨 좋고 시부모한테도 사근사근하니 잘하고 특히나 아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조건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1등 며느리인 것은 맞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도 그나마 무당이 긍정적인 말을 해주니 저는 마음을 쓸고 간만에 안심을 하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발걸음이 가벼워서 장을 봐가지고 잔뜩 음식을 사와서 저녁밥을 먹는데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으니 남편과 덩달아 놀라더라고요. 지향이랑 결혼해도 될 것 같다. 날짜도 받아왔으니 그 날짜에 결혼하고 잘 살아라. 혼수 예단 같은 것은 다 생략하고 니들 필요한 것만 알아서 인원하고 마련하고 집은 엄마가 너 장가 보내려고 모아놓은 전세금 있으니 그걸로 보탬이 되면 좋겠구나. 원래 집을 한 채 사주려고 모아놓았는데 갑자기 집값이 훅 치솟아서 못 사준다는 것을 아들도 알고 있었기에 제 마음을 받고 고맙다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온전히 지향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자기 행복 야무지게 찾고 찰떡궁합이라는 좋은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하니 기특하기도 하고 더 이상 제 예감으로 아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겠노라 다짐했네요. 상견례를 해보니 지향이의 아버님도 평생 작가 일하시며
서점 운영하시면서 딸 하나 잘 키우신 것 같고 저는 장인어른의 인품을 보니 더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남편과 서로 다독거리며 아들을 보내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둘이 알뜰살뜰하고 야무지게 살림 마련을 했는지 요새 젊은이들 참으로 똑소리 나대요. 제가 보태준 3억의 전세금에 지영이가 2억을 더 마련해서 지들이 좋아하는 동네에 25평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고 살림살이도 창고 대개방, 전시물건 요런 데 찾아가며 잘 마련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든든하고 며느리에게도 애정이 샘솟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때가 되어 결혼식장에서 지향이와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그 좋은 날에 주책 없이 눈물을 안 흘리려고 했는데 옆에 남편이 눈물을 찔끔 흘리는 모습에 울컥하는 마음마저 웃음으로 바뀌고 그렇게 아들을 장가를 보냈더랬지요. 더 좋은 소식은 지향이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야 혼전 임신이 흉이었지 요새는 애도 부족하고 워낙 난임들도 많아 저와 남편은 곧 만나게 될 손주에게 반가움과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며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은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잡았던 것을 가까운 제주도로 잡고 둘은 그렇게 두 손을 꼭 잡고 신혼여행을 갔었더랬습니다. 저는 이제 품 안에 있는 고이고이 끼고 자란 아들을 보냈었던지라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제 남편이 손을 꼭 잡아주는 따뜻함 때문에 서운함은 다 버리려고 노력했고 이제 남편 말 맞다나 딸을 맞아들였다는 기쁨으로 어서 애들이 신혼여행에서 다녀와서 얼굴 볼 생각으로 들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 한 통이 쎄하게 울렸습니다. 시간을 문득 봤을 때 새벽 3시 정도 되었었는데 처음에는 알람인 줄 알고 잠결에 몇 번이나 꺼버렸는데 계속 울리니 저도 모르게 전화인 것을 뒤늦게 인식하고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축 처진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게 다 제 탓이에요. 정말 어머님 얼굴 볼 낯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가? 새벽에 한참 잘 시간에 전화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그러니? 무슨 일 있는 거야? 성윤이랑 싸우기라도 했니? 아니요, 그게요. 지향이는 대답 대신 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고 저는 등골이 쎄함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 몸을 일으켜서 다시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향아, 무슨 일이니? 그냥 싸운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혹시 성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지향이는 계속 말을 못 잇고 흐느끼기만 하다가 재차 해대는 제 독촉에 결국 울먹이는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윤 씨가 저를 구하려다 물속에 빠져서 지금 의식불명 상태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님. 제가 밤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만 하지 않았어도 성윤 씨와 산책을 하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며 어쩔 줄을 몰라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고 옆에서 눈치 없이 자던 남편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지 몸을 일으키면서 제 전화를 뺏어가서 지향이의 말을 듣고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었고 나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구나. 극과 천생연분인 궁합 대신 내 느낌을 믿었어야 했었던 것을 떼내준 후회를 하며 남편과 대충 잊고서 서둘러 공항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급히 비행기표를 끊고 첫 제주도 비행기로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입원해 있다던 병원으로 향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향이는 이미 눈물 범벅이 되어 화장이 다 지워진 상태였고 성윤이는 중환자실에서 지향이 말처럼 의식 불명인 상태로 도통 정신을 못 차린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저는 지향이를 몰아붙이며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어깨를 흔들었어요.
남편이 말리는 통에 겨우 떼어놨는데 저는 그야말로 반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보내놓고 내 귀한 새끼 하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쉽게 내 곁을 떠나가 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향이가 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 저는 이미 눈이 뒤집어져 있었고 지향이의 상황은 조금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네요. 남편은 저를 뜯어 말리며 저지했습니다. 그만해. 며느리도 홀몸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겠어. 당신은 아들이지만 지향이 또한 남편이 저렇게 됐는데 마음이 편하겠어? 일단 진정하고 말 좀 들어보자 여보. 지향이 또한 눈에 눈물을 잔뜩 머금고 어쩔 줄을 모르며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는 듯 손으로 배를 쓸었고 저는 그것이 더 꼴보기 싫어서 악을 쳤습니다. 너, 네 새끼만 귀하냐? 내 새끼는 너 때문에 목숨이 달아날 뻔했는데 내가 어쩐지 너 볼 때부터 불안한 감정이 들었었다. 얼른 바른 대로 말해라. 대체 내 아들이 왜 저렇게 된 거냐? 그러자 지향이가 한동안 흐느끼더니만 이내 천천히 말문을 뗐습니다. 사실은 어제가 제 생일이라 성윤 씨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줬는데 그냥 호텔에서 잠들기 아쉬워서 밤바다를 함께 거닐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바닷가 근처에서 조개가 너무 예뻐서 죽고 있는데 한순간에 파도가 들이닥쳤고 성윤 씨가 저를 구하려다 바닷물에 쓸려가 버렸어요. 정신없이 구조대원한테 구조를 요청해서 간신히 구해냈는데 이미 의식이 없더라고요. 뭐? 잠깐. 너 어제가 생일이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 그때 나한테 4개 줬을 때는 8월 생일이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이 5월달인데 네 생일이 그럼 5월달이란 얘기였냐? 날 속인 거야? 저는 순간 지향이의 생일 파티를 어제 해줬다는 소리를 듣고 온몸이 섬뜩해져 왔고 이내 바른 대로 말하라고 지향이를 몰아붙였는데 그제서야 지향이도 아차 싶었던지 다시 바른 대로 실토하더라고요. 사실은 성윤 씨랑 저랑 그 전에 재미삼아 궁합을 봤는데 너무 결과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애써 찝찝한 마음을 털어냈는데 어머님께서 다시 제 생일을 물으셨다고 해서 성윤 씨랑 가장 잘 맞은 생일을 전 보는 사람한테 알아낸 것을 나중에 어머님께서 전화하시면 그걸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성윤 씨랑 결혼할 욕심에 그 사람을 차마 포기할 수 없어서 어머님께 거짓말로 성윤 씨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제 생일은 8월달이 아니라 바로 어제였어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귀싸대기 뺨새레가 튀어나오게 되었고 남편도 그때는 차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열을 하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으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악을 쳐댔고 내 불안한 예감이 맞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며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뱃속에 있는 제 손자보다는 제 귀한 아들의 모습밖에 보이지를 않았고 며느리와 아들의 짜고 친 거짓말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배신감에 시달리며 저는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상당히 좋질 않았어요. 물속에 거의 익사 끝자락에 다다라서 간신히 구해서 목숨은 겨우 부지하기는 했지만 산소가 부족해서 뇌에까지 이상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저는 아들이 죽은 것보다 더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네요. 며느리인 지향이도 자책하며 아들 곁을 지켰지만 며느리에 대해서 꼴도 보고 싶지도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돈 어른이 오셨지만 저는 그 집구석 사람들은 치가 떨리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도 한숨을 내쉬더니만 바깥사돈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바깥사돈도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드디어 아들이 의식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의 상태를 불이 나게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제 눈에 있는 아들의 멍한 표정과 생기 없는 얼굴은 이미 저를 충격에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풀린 눈을 하며 입을 반쯤 벌린 채 숨을 쉬고 있었고 저를 잘 못 알아본다는 사실까지도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왜 이럽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내 아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눈도 총명하고 또렷한 아이였는데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고요. 의사는 어쩔 줄 모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아마도 김성윤 씨 뇌가 쇼크 상태가 되어서 아무래도 전에처럼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재활훈련을 하고 노력하면 신체는 그래도 원래 기능을 되찾을 듯한데 다만 인지 능력이나 그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은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말끝을 흐렸고 저는 울컥 올라와 아들을 어린아이 품듯 꼭 품속에 안으며 그래도 살아줘서 고마워서 큰아들처럼 가질 않고 내 곁에 남아줘서 고마웠더랬습니다. 성윤아, 괜찮아 내 새끼. 애미 곁에 있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엄마가 이제부터 너 지켜줄 테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들. 저는 입술을 꼭 깨물며 아들을 껴안았고 며느리는 자격 없이 계속해서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이제 그 울음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차에서 내용을 들어보니 며느리가 뱃속 아기를 위해서 조개 목걸이를 해준다고 조개를 줍다가 그 사단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밤바다라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제 아들이 들어가자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낭만 때문에 뱃속 아기를 위해서 뭔가 해준답시고 깝치는 것을, 그렇게 파도에 휩쓸려가는 걸 내 아들이 그냥 뒀어야 했는데 저 물건을 구하려다 저렇게 된 것은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야말로 제 앞에서 죄인이 되어 아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아들은 그날부터 재활훈련을 하며 몸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인지 능력이나 지적 능력은 아무리 무슨 용한 약을 써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그나마 엄마, 아빠, 식구들은 인식해서 다행이긴 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며느리는 잘 기억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수학 선생 노릇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하던 녀석이 숫자 세는 것도 힘들어하고 말도 어버버버 더듬거리면서 하고 동그라미 세모조차 잘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에 저는 그야말로 절망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많이 절망하고 자책한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이 모든 책임을 짐지울 사람이 필요했기에 며느리를 저주하다 못해 악담을 퍼부었더랬습니다. 하다못해 저는 이제는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이제 와서라도 지향이와 내 아들의 궁합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무당의 말은 저를 또 한 번 무너지게 하며 다시금 제가 맞았구나 몸소 느끼게 되었더랬지요. 세상에 이렇게 둘도 없는 악연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싶네. 여자가 기가 세서 남편이 크게 화를 당할 것이야. 절대로 이 둘을 붙여놔서는 안 되네. 안 그러면 너 피눈물 흘릴 일 생길 것이야. 참으로 용한 무당이질 않습니까? 무당의 말 맞다나 제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말이지요. 모든 게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거짓말만 아니었더라도 아들이 지향이를 만나지만 않고 사랑하지만 않았더라도 아들 스스로 여자에게 정신이 나가 인생을 꼬았으니 누구를 원망할까요? 남편도 충격에 괴로워했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본인이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랬던지 저를 말리며 슬픈 마음을 억누르고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지향이가 있어서 우리 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을 정도로 사랑하던 지향이 곁에 있게 되었으니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아들의 선택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 뱃속에 우리 손주를 봐서라도 이미 그르친 일 맘 풀고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맙시다. 지금 모든 일이 벌어진 이상 며느리를 할퀴어봤자 남는 것도 없고 남편의 말이 100번 1000번 옳았지만 참 감정이라는 것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잠을 잘라치면 억장이 무너지고 천볼이 일어서
몇 번이나 정신이 들어 몇 날 며칠 잠 한숨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아들의 상태를 물어보며 융단 폭격을 해대며 쏘아댔습니다. 내 아들 목숨 걸고 잘 돌봐라. 내 새끼가 너 아니었으면 누구보다 훌륭한 상태로 내 곁에 있었을 것이야. 네 뱃속아기 소중한 만큼 내 아들 그 이상으로 소중함 느끼며 평생 자책하면서 목숨 걸고 내 아들 돌봐. 안 그러면 나 너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럴게요, 어머님. 평생 자책감 느끼고 책임감 느끼며 성윤 씨 뒷바라지하며 살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서슬퍼런 시애미의 무시무시한 말에도 지향이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성윤이의 사랑을 한결같이 보여주었고 그 말이 안심이 되면서도 언제 며느리가 저렇게 된 아들을 두고 도망쳐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바깥사돈에게도 누누이 딸 단속 잘하고 우리 아들이 댁딸 때문에 팔자가 절이 되었으니 잘하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씩 배가 불러오는 상황에서도 교사 일을 하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고 바깥사돈 어른은 아예 근처로 이사로 와서 아들을 돌봐주며 딸에게 힘을 보태었습니다. 저 또한 아들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은 채 아들 근처로 이사를 가서 그들을 감시하며 내 아들을 챙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으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건만 아들은 그 이상으로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은 7살짜리 어린아이 지능으로 행복해하며 살아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아들은 중간중간 옛날 어렸을 적 기억을 하면서 제게 뼈아픈 말들을 내뱉기도 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과거에 내가 그 아이한테 대체 무슨 짓을 했던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내 둘째 아들은 아픈 형 때문에 한참 사랑받았을 나이 어른스러움을 강요당하고 부모의 관심을 못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당시 어릴 적에는 부모 앞에서 괜찮다 했지만 그것은 결코 괜찮지 않은 상태로 어른이 돼 지금까지의 의식 속에서 온전히 안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향이가 로봇 사줬어. 엄마는 맨날 형이 쓰던 것만 물려줬는데 우리 지향이는 날 위해서 새 로봇이랑 옷이랑 신발도 새 걸로 사줬단 말이야. 나 형 거 물려받기 싫어. 나도 새 거 갖고 싶었다고. 지향이랑 지향이 아빠가 나 따뜻한 밥 차려줬어. 이웃집 아줌마는 맨날 말라 비틀어진 냄새나는 밥 주면서 맛난 반찬도 못 먹게 했는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 반찬이랑 계란말이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지향이가 나가도 나 외롭지 않아. 내 곁에 지향이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지향이 아빠가 나 한글도 가르쳐주고 숫자 세기도 가르쳐줬는데 잘한다고 칭찬해줬어.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엄마는 형만 챙겼잖아. 그러니까 지향이 미워하지 마. 지향이 미워하면 나도 엄마 싫어할 거야.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큰애를 간호하느라 둘째 아들을 제대로 신경도 못 써줬고 남편이 휴일날에 출근을 하거나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날에는 둘째 아들을 이웃집 여자한테 돈을 쥐어주며 맡기기도 했었어요.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이웃집 여자가 맘씨가 착하고 잘 챙겨준다고 했던 둘째 아들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고 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구나 싶어서 더 미안하기만 했고 저는 유년 시절의 아들의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향이와 지향이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된 아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잘 챙겨주는 것 같았고 저는 조금씩 그들에 대한 원망을 풀어가며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내게는 어쩌면 처음부터 그들을 미워할 자격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둘째 아들에게 가장 상처를 준 것은 어쩌면 나였는지도 모르니까요. 든든한 우리 남편은 이런 내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채고는 늘상 내 곁에서 평생 그랬듯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너무 자책 말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잖아. 우리 강윤이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아이 하나 간호하기에도 당신 벅찼는데 어떻게 성윤이까지 신경 쓸 수 있었겠어. 당신은 당시 최선을 다한 거야. 사람을 잘 믿은 죄밖에 없어. 우리 아들에게 해된 행동을 한 그 못된 이웃집 여자가 잘못한 거지. 하늘은 있고 다 자기 죄값 받을 거야. 그러니 당신도 이제 지향이 그만 미워하고 우리 식구로 받아들입시다. 아들 곁에서 저렇게 잘하는데 다른 여자 같았으면 아무리 자기 책임이라고 해도 벌써 도망가고도 남았을 거야. 지향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 역시 남편이 말하기 전부터 언제고 지향이를 불러서 더 이상 자책하지 말라고, 우리 성윤이 네가 잘 돌봐줘서 이제나 괜찮다고, 그토록 원망 쏟은 것도 미안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가족으로서 한 식구로서 잘 살아보자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아집이 세진다고 그렇게 막말을 퍼부었던 지향이에게 쉽게 사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참으로 못난 어른이었죠. 그러던 가운데 지향이는 만삭이 되었고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손주가 태어난다면 그 핑계로 찾아가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가족을 화합시키겠다 싶어 복둥이가 태어나겠구나 싶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불행한 새벽이었더랬지요. 급하게 남편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다름 아닌 박하사돈 어른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돈. 우리 지향이가 갑자기 진통이 왔는데 사위가 핸드폰으로 어떻게 연락을 할 줄 몰라서 우리 집까지 뛰어와서 얘기를 하는 통에 뒤늦게 제가 업고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산모도 아이도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이를 어쩐답니까, 사돈? 사돈은 목소리에 애가 타들어가고 있었고 남편이 채비를 챙겨 저와 함께 지향이가 있는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집이 그닥 멀지 않았기에 병원에 빨리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미 지향이는 긴급 제왕절개 때문에 수술실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박하사돈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를 보자 박하사돈은 안심한 듯 눈물을 흘렸고 남편이 박하사돈을 다독여 주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리 성윤이는 어디로 갔나 싶었더니 수술실 앞에서 앉아 지향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윤이는 눈물을 닦으며 저를 보면서 칭얼대더라고요. 아기 때문에 지향이가 많이 아팠어. 지향이가 아기 태어나도 나 예뻐 안 됐는데 아기 때문에 지향이 아프잖아. 아기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형도 싫고 아기도 싫고 다 싫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성윤이를 안아주었고 그냥 아이가 아니라 바로 네 자식이라서 미워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성윤이는 아랑곳 않고 지향이가 아픈 게 싫으니 아기가 없어지면 좋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성윤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네 아이야. 지향이가 어떻게 해서든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네 아이인데 네가 그러면 안 돼, 성윤아. 네가 아기도 지향이도 지켜줘야지. 싫어. 난 지향이만 있으면 돼. 아기가 싫어. 너무 싫어. 아기 나오면 맴매해 줄 거야. 지향이 아프게 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마, 성윤아. 정신 좀 차려. 지향이를 봐서라도 네가 이러면 안 돼. 네 자식 네가 지켜야지. 지향이한테 힘을 주고 지향이가 무사히 아기를 낳도록 네가 기도해야 돼, 성윤아. 저는 성윤이를 타일렀지만 소용없었고 그렇게 성윤이와 신랑이 했을 때 급하게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의사를 붙잡고 지향이와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랬지요. 그런데 의사가 참으로 절망스럽게도 어두운 얼굴로 말하더군요. 저희가 아이를 봤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산모는 무사해요. 처치를 다 했으니 산모가 깨어나면 충격받지 않게 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주를 잃었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절망 가운데서도 딸이 무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박하사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성윤이를 붙잡고 울었고 성윤이는 아직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보인 상태로
지향이를 보기 위해 저를 뿌리치고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의료진들에 막혔지요. 잠시 후 마취 때문에 잠든 채 지향이는 병실로 옮겨졌고 성윤이는 울면서 쫄래쫄래 지향이를 따라가고 지향이 곁에 있어줬습니다. 자식 잃은 줄도 모른 채 성윤이 또한 바깥사돈 어른처럼 지향이라도 무사한 것에 감사를 하는 듯 지향이 곁을 지키기만 했지만 저는 손주를 잃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지향이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모성 본능으로 배가 푹 꺼진 것을 느낀 후 배를 만지더니 이내 아이를 찾았는데 아무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을 그 자리에선 저밖에 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이미 죽어서 태어났다더구나. 마음이 아프지만 어쩌겠니. 그래도 네 몸이라도 무사해서 다행이다. 몸조리 잘하고 아이는 네가 아직 젊으니 언제고 다시 기회가 찾아올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그러자 지향이는 한참이나 그 소식을 듣고 배를 부여잡고 오열했고 죽은 아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보고 떠나보내고 싶다며 악을 쳤습니다.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알죠. 남자들은 절대 못 느낄 모성에 내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은 어미가 아니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감정이죠.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저였기에 온 힘을 다해 지향이를 말리자 그동안 제게 당한 것 억누른 것을 폭발시키기라도 하듯 완전 딴 사람이 된 듯 저를 밀치더니 소리쳤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세요? 어머니 모진말 때문에 상처받고 몇 번이나 유산위기 넘기고 겨우겨우 제가 지켜냈는데 결국 제 아이 잃었어요. 어머니 모진 구박과 원망받으며 돈 벌면서 성윤씨 뒷바라지하고 간신히 지켜낸 내 아이였는데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성윤씨와 제 사이의 아이 끝내는 잃었다고요. 이제 싫어요. 어머니도 성윤씨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제 아이 하나만 보고 성윤씨며 어머님에 다 버텼던 건데 이젠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그 말에 반박할 말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아이를 잃은 그 아이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더 이상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만 좀 마음이 그랬던 것은 남편인 성윤이도 저와 같이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바깥사돈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성윤이가 지향이를 많이 힘들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동화책 읽어달라 떼쓰고 장난감 사달라며 울고 불고 재워달라 칭얼대면서 배변 실수하는 것은 다반사인데다 씻기도 싫어하고 도망다니면서 온 집안을 다 헝클어뜨리니 그동안 지향이가 많이 고생한 모양이었고 뱃속 아기에게도 질투를 부려 생떼를 써서 아이를 만사까지 기적적으로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한테는 단 한마디도 안 하며 언제나 웃는 모습을 보여준 지향이가 새삼 대단하다 느껴지고 너무나도 미안해서 면목 없어 얼굴을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잠시 후 밖으로 나온 사돈은 씁쓸한 얼굴로 지향이를 재우고 나왔다면서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지향이가 많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심리적으로도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요. 당분간 지향이 몸 회복도 해야 하고 어쨌든 애를 낳았으니 산후조리도 필요할 듯 합니다. 성윤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주시면 나중에 우리 딸 진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바깥사돈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토달지 못했고 저는 지향이를 보고 싶다던 성윤이를 말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향이가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윤이를 저희가 돌보게 되면서 거의 전쟁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지향이의 몸 회복이 늦어졌는지 몇 달이 지나도록 사돈은 연락 한 통이 없었고 저희가 먼저 연락할 면목은 없었기에 성윤이를 돌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된 성윤이를 돌보는 것은 나이 든 몸으로 녹록지 않았고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겨우 힘을 합쳐야 성윤이를 볼 수 있었고
씻기는 거, 밥 먹이는 거, 배변 활동까지 뭐 하나 수월한 것이 없었지만 저는 그래도 큰아들 때문에 성윤이를 미처 돌보지 못했던 자책감으로 기쁘게 성윤이를 돌보게 되었고, 내 등치만 큰 내 어린 아들은 조금씩 내게 서운한 것에 대한 감정을 풀며 엄마 하며 애교도 부리고, 저는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내 아들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커버린 아들이고 늙어버린 엄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고, 드디어 성윤이는 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풀렸던지 이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라는 말까지 하며 엄지척을 했습니다.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원래 지향이가 제일 좋았는데 지향이보다 이젠 엄마가 더 좋아. 지향이는 맨날 아기만 생각하고 맨날 나 잔 다음에 다른 아저씨랑 놀기만 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성윤아? 지향이가 성윤이 잔 다음에 다른 아저씨랑 놀았다니? 아무래도 지향이 아빠와 헷갈린 것 같은데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잘못하면 지향이 곤란해져, 성윤아. 밤에 좀 편히 자겠다고 간혹 친정아버지를 불렀다던 지향이 말이 떠올라서 저는 성윤이가 짐짓 오해할 만한 말을 한다고 생각해 그때는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성윤이는 제 말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서 저는 역시나 성윤이가 스스로 착각한 것으로 알았나 보다라고 생각했고 무심코 넘어갔지만, 그렇게 한때 지향이를 찾더니만 성윤이도 잊어버렸던지 더 이상 지향이를 찾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제가 도리어 지향이가 걱정이 되었고 걱정에 몇 번이나 연락을 할까도 했지만 우리가 성윤이를 맡기 싫어 지향이를 찾는 줄 아는 오해를 사기 싫어 그냥 무작정 몇 달이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허나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되어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연락 한번 해보겠다고 바깥 사돈 번호를 누르더라고요. 저도 지향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 동네에서 살면서도 쉬이 마주치지 못했기에 남편을 굳이 말리지 않았는데 남편이 잠시 후 의아해 하더라고요. 전화가 없는 번호라는데? 지향이도 그렇고 바깥 사돈도 그렇고. 그럴 리가. 연락처를 바꿨나? 연락처를 바꿨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줬을 텐데 왜 연락을 안 줬지? 뭔가 이상해. 내가 아무래도 성윤이네랑 바깥 사돈네 가봐야겠어. 지금 이 시간에? 늦긴 했는데 내 맘이 편치 않은 걸 어떡해. 사과 말씀 정중하게 전하더라도 후딱 가서 지향이랑 바깥 사돈 얼굴을 봐야지 내가 오늘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뭔가 꺼림칙한 듯 웃옷을 챙겨 입고 나갔고 저는 성윤이를 제 품에 아기처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성윤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며 품에 안고 자니 정말로 그 시간으로 되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수염도 나고 덩치도 저보다 훨씬 커버린 내 아들이었지만 제게는 아기 같았고 새근새근 자는 것이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지향이한테 그동안 못할 짓하고 힘들게 한 거 속지 않을 셈 치고 지향이가 원한다면 이혼시키고 내가 성윤이 내가 죽기 전까지 보듬어 키울까, 내 손으로 어린아이가 된 내 아들 끝까지 책임질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향이 만나게 되면 이런 내 마음을 꼭 전달해 줘야지 싶어 저는 성윤이 곁에서 잠들었었는데 눈을 뜨니 이미 아침이 되었더라고요. 주위를 돌아보니 아직 남편이 안 들어온 것 같았는데 연락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시쯤인가 성윤이가 깨서 막 아침밥 먹으려던 찰나 바깥에 나간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지향이도 그렇고 바깥 사돈도 그렇고 아무래도 둘 다 잠적한 것 같아. 살던 집에 가보니까 이미 집이 빠져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 내친금에 밤을 새서 계약한 부동산한테까지 확인을 하고 전 주인도 만나고 왔는데 애 낳기 전에 이미 전세를 뺐더라고. 바깥 사돈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향이가 전세금을 빼서 나갔다는 거야? 그럼 지향이랑 바깥 사돈은 어디 있는 건데? 내가 그걸 알면 당신과 이런 실랑이를 하고 있겠어? 그래서
혹시나 학교는 알고 있을까 싶어서 지향이 근무한 학교로 가보니까 지향이가 기간제 교사라서 이미 계약 기간 만료돼서 나간 지 꽤 됐고 아무도 소식을 모르고 있더라고. 이거 뭔가 우리가 당한 것 같아. 남편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나갔고 내친 김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지향이와 바깥사돈을 실종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들도 남편의 말을 듣고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을 느꼈던지 적극적으로 지향이와 바깥사돈을 찾기에 이르렀는데 공교롭게도 출입국 기록까지 확인해 보니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를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들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아주 충격적인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동남아에 머물고 있다가 잡혀서 본국으로 강제 소환을 당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충격적이게도 다시 만난 지향이는 또다시 배가 부른 상태였고 곁에는 낯선 남자와 바깥사돈 어른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가늠이 되질 않아서 경찰에게 물어보니 입을 떼더라고요. 나지영 씨가 원래 동거하던 사람이 옆에 있는 곽영남 씨였는데 곽영남 씨 빚이 늘어나면서 둘이 사이가 나빠지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곽영남 씨 아이까지 가진 상태에서 김성윤 씨와 결혼을 약속했더라고요. 근데 김성윤 씨가 사고가 나면서 다시 곽영남 씨랑 만나기 시작하면서 겁도 없이 성윤 씨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나지영 씨 아버지인 나성범 씨가 이를 묵과하며 둘의 만남을 도운 혐의가 있습니다. 괜히 중간에 일치면 모든 게 들통날까봐 뱃속 아기부터 나온 후 별별 핑계를 대어 이혼을 하고 아기 또한 성윤 씨 아이인 줄 알고 있으니 그것을 이용해서 재산 한몫 챙기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만 뱃속 아이가 그렇게 되면서 일이 틀어져 버린 거죠. 곽영남 씨가 다시 그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아이를 갖게 된 나지영 씨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전세금만 빼서 도망간 거고 곽영남 씨와 해외로 가서 호화스럽게 돈을 써버리고 있을 때 저희가 검거한 겁니다. 성윤 씨 전세금은 아마 반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으니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저는 순간 성윤이가 말했던 지향이가 낯선 아저씨랑만 논다는 말이 떠올랐고 그게 오해가 아니라 성윤이가 본 사실임을 알게 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눈에 도끼를 품으며 지향이의 머리채를 잡게 되었네요. 그러자 지향이가 저를 밀치면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결코 쉽지 않죠. 제 좋지 않은 예감은 그 무엇보다 신뢰가 있었고 그 순간 이 아이를 아작을 내야겠다 싶었습니다. 경찰들은 저를 억지로 지향이에게서 떼어놓았고 그 덕에 지향이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혔죠. 저는 물러서지 않고 내연남과 바깥사돈 나성범의 머리도 쥐어서 한 움큼씩 뽑아 귀엽고 땜빵을 만들어 놨고 경찰서는 순식간에 비명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우, 무식한 여편네. 당신 때문에 우리 애기 잘못되면 그때는 나도 당신 콩밥 먹일 거야. 알아? 놀고 있네. 너 내가 가만 안 둬. 네가 감히 내 새끼 저리 만들었는데 하늘이 저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잘 살 거라고 생각했냐? 천하에 못된 것 같으니 어쩐지 너 처음 볼 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내 새끼 눈에 눈물 낸 만큼 네 눈에도 피눈물 나게 만들어주마. 저는 혹시나 그들이 우리 성윤이를 작정하고 바다에 빠뜨린 건 아닌지 싶어 경찰에게 수사를 다시 의뢰했지만 다행히 그건 정말 사고로 밝혀지게 되었고 지향이 역시 그때 당시에는 마음의 동요를 해서 성윤이에게 자책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깐 사람 본성 변하지 않는다고 내연남과 다시 만나게 되면서 계략을 꾸미게 되었고 우리 성윤이 돈 3억이 들어간 전세금을 가로채 도망가며 이렇게 치졸하게 잡히게 된 것이었죠. 경찰서를 무섭게 나오면서 남편은 처음으로 그놈들 쥐어 뜯어놓은 거 제게 잘했다고 칭찬을 했고 저는 뒤늦게 다시 한번 성윤이의 안타까운 운명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남편의 품에서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남편은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다독여주며 길게 한숨을 쉰 후 말하더라고요.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난 걸 어찌 시간을 되돌릴 수가 있겠어. 우리 둘째 아들 말이야.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 보면
하늘이 다시 한번 잘 키워보고 상처 어루만져 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몰라.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다시 돌이킨 기적과도 같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해질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저는 남편 앞에서 눈물을 닦으며 끄덕였고 남편의 팔짱을 끼며 얼른 성윤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며 아들을 꽉 껴안았네요. 우리 가족은 드디어 하나가 된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부터 성윤이를 지켜주며 그때 그 예전 그날 못해주었던 엄마 노릇 모두 다 해주며 평생을 살아가렵니다. 저희 남편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중한 아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누리며 언제까지나 곁에 있어줄 거예요. 남편이 얼마 전 먼저 갔으니 이젠 제가 우리 성윤이보다 단 하루만 더 살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제 사연을 보내며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불행함 속에서도 행복은 싹틀 수 있고 그의 싹튼 행복은 더할 나위 없는 큰 가치를 지닌다고요. 여러분들도 언제까지나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다 듣고 나니 마음 한쪽이 오래도록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어떤 불행은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상처가 얽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고 싶었던 마음, 붙잡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외면하고 싶었던 불안까지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사람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이유로 해야 할 말을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지켜야 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 곁에 있는 상처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깊이 바라보는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사연은 참 슬프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방식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부디 남은 시간만큼은 죄책감과 원망보다 조금이라도 편히 숨 쉴 수 있는 날들로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하이프도 꼭 눌러주세요. 하이프는 3번 무료로 누를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